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익스플로 파이 기준으로 해서 총 계정의 수는 현재까지 1000만을 넘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총 파이오니어 수는 999만 6,80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에서 지갑들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을 보면요,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지갑당 약 400파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중 최고 마이그레이션 수치는 약 7,918파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이 총 지갑 수가 1000만 개의 지갑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와 X를 통한 커뮤니티에서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더 크립토 타임스를 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 지갑 기준으로 1000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된 상태이다, 이제 메인넷 출시 예정인가 라는 타이틀이 있었고요. 오늘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을 했으며 1000만 개의 지갑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이 목표가 달성이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이 2025년 1분기 내에 출시가 될 것인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엑셀을 가서 더 타임스 오브 네트워크 계정을 살펴보면요, 현재 1000만 지갑 달성을 하였고, 파이 노드 또한 프로토콜 19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노드 또한 이제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코어 팀의 오픈 네트워크 발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포스팅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팅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0만 지갑 달성은 되었으나 다음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파이앱 100개 달성이고, 목표치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100개 앱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앱의 수는 80개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어쨌든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유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이앱의 수치는 매우 애매모호하게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앱의 수치가 60에서 70,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100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예측이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오픈 네트워크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무리수이지 않을까, 코어팀이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내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업비트에서 다시 한번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토큰 포스트지에 실려있는 파이 네트워크 기사를 업비트가 링크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네트워크 KYC 절차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었다, 이런 타이틀이고요. 파이코어 팀에서 KYC 절차 개선을 위해서 이름 불일치 문제 솔루션과 휴대폰의 사소한 오류 수정 기능을 출시했다. 이는 기존에 해당 계정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인증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했었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름 정보를 수정한 후에 다시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모바일 잔액이 차감되는 그런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KYC 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용자들에게 최대 2자리까지만 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부분, 파이 네트워크 측은 휴대폰 번호 변경을 2자리까지만 허용한다라는 것은 계정 양도, 판매 및 해킹과 같은 정책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KYC 검증 마감 기간은 1월 31일이었으나 일부 사용자들이 KYC 절차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로 연장을 하였고요. 최근 발표한 이 두 가지 업데이트들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이 네트워크는 그동안 출시 지연 그리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파이 앱 다운로드 수가 1억 건을 달성했다라는 점, 특히 아시아에서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자층이 두꺼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주고 있고, 또 우 블록체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파이 사용자가 130만 명을 돌파를 했고, 국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거래소 사용자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인도에서는
메가 이벤트가 열려서 인도 파이 커뮤니티에 여러 컨퍼런스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공유가 되기도 했고, 또 파이 네트워크 공식 계정 팔로워 수는 36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이는 리플의 300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그리고 파이가 이번 KYC 개선 조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용자를 메인넷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토큰 출시 및 거래소 상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포스트지에 실린 이 글을 보면요,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100%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이 토큰 포스트지에서도 이 파이를 상당히 잠재력 있는 글로벌적인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를 보면요, 중국의 모더이죠. 코어팀에게 그래픽 아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디앵거 계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월 첫 번째 금요일은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 7일이 되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년 봐왔던 것처럼 이 모더레이터 사진들과 이런 기념 영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파이앱 메인 화면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영상이 공유가 되죠. 이번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은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날에 추가적인 공지가 함께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여러 기술적 업데이트나 타임라인 업데이트가 함께 나올 수 있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것을 너무 기대하게 되면 또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데이트가 함께 나올 확률은 한 10% 정도이다. 이렇게 좀 낮게 기대치를 잡고 이 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필리핀에서는 이 썬데이 트리뷴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파이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인지 문의를 주셨고,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필리핀 주간지 썬데이 트리뷴에서 지속적으로 파이가 실리는 것은 팩트가 맞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다만 아쉬운 것은 필리핀 커뮤니티에 이 GCB 그룹들이 이 리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파이 철학을 알리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2025년 2월 2일 이번 호에서도 파이 관련 글이 다시 한번 실렸습니다. 이번에 파이 기사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 GCB가 X나 소셜 공간에서 많은 반대를 받고 있다 보니 GCB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 GCB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글을 써내려 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GCB 반대파들과 상대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핵심 목표에 집중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GCB 커뮤니티가 필리핀 여러 방면에서 GCB 기준으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GCB 기준이라면 소수점 0.1파이 아래로 해서 큰 가치를 정해서 결제를 해 나가는 방식이 될 텐데요. 참고로 여기서 1파이는 4억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썬데이 트리뷴에서 주기적으로 파이 기사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아직 오픈 네트워크 공식 출시도 되지 않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미디어에 실릴 정도로 지역 커뮤니티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뿐만이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에서 계속 미디어에서는 파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대단한 부분이다, 파이의 큰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런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보았을 때 GCB라는 이 비현실적인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커뮤니티에 비해서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이유가 이런 GCB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GCB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하면서 종종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분명 GCB 유저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은 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GCB는 파이코어 팀에서 메가 모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이 GCB 활동을 중지해달라 요청을 해온 상태이고요. 또 파이 프로젝트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부분이고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CB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 주관적 개념으로만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파이 유튜버이면서 파이의 철학과 코어팀의 방향성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CB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여러 소소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전 메가모드였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잠시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컴백한 GOTM의 글을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GOTM이 생태계로 돌아오고 나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다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어팀에서 개발한 여러 테스팅 게임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한번 시간이 나면 재미로 테스팅을 해봐라, 이렇게 링크가 공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았고, 이 게임에서 전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임이나 이런 앱들도 앞으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댓글 하나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파이가 100만원이면 수수료가 현 시점에서 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만원짜리 물품을 사면 2만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가 갑자기 가치가 오르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혹시 파이가 1000만원이 되면 수수료는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지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파이코인의 가격 변동과 동시에 수수료도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생태계가 막히지 않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코어팀에서 수수료를 낮추기 전까지 생태계 매장들은 멈추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이런 흡사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모든 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성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성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이 미래에 100만원, 1000만원이 된다라는 가정을 사실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렇다면 현재 수수료가 매우 비싸진다라는 결론을 내어버리신 거죠. 사실이 아닌 부분, 극단적인 부분을 사실화해서 현재 상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구조를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파이 수수료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0.01 파이 고정 수수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아까워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태계 매장이나 여러 P2P 거래를 할 때 이 수수료 때문에 트랜잭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깝다, 이런 현상은 발견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즉 현재 수수료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잘 적용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파이는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싼 편이 아니다. 물론 리플이나 스텔라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이 돼 있지만 거래당 0.01 파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수료 정책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익스플로 파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 24시간 동안 파이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도 볼륨으로 움직이는지 평균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약 320파이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페이먼트 기준인데요. 여러 거래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파이 전송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파이가 320파이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가 0.01 파이가 사용이 된다는 건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미래를 걱정을 해서 수수료를 왜 미리 무한정 낮출 수가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수수료라는 것은 정말 많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모든 관점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 이거 없애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수수료의 기본 개념은요, 코어팀에서도 강조를 한 부분이지만 이 블록체인의 스팸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자금이 운용이 되는 탈중앙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디도스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필요한 스팸 거래들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 블록체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블록체인이 멈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거래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마구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거래를 할 때마다 일정한 비용을 들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수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낮으면 블록체인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또 너무 높으면 블록체인은 안전하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높았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불가능한 안전한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불리우지만 솔라나는 수수료가 대책 없이 저렴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했고요.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멈추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낮추면서 이런 디도스 공격을 막는 블록체인들도 있습니다.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블록체인을 조금 더 중앙화시키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텔라는 어느 정도의 다종 트랜잭션이 발견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 거래를 막아버리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수수료는 처음에는 매우 낮기로 유명하지만 거래가 많이 몰리게 되면요, 이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의 증가로 이 시장에서의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어떨까요?
가장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 중앙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 스텔라 중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스텔라의 노드는 비영리 노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이나 개인이 인센티브를 따로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드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는 낮은 수수료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요, 탈중앙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노드들은요,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노드들이 거래 수수료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비싼 전기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2030년이 되면요,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사실상 거의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비트코인 노드들은 거래 수수료로 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노드 수수료가 적다면 노드는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파워 버튼이 꺼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은 떨어질 것이고 보안성까지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최악의 상황에는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게는 일정한 수수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의 기본 원칙은 스텔라보다는 더 큰 탈중앙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테스트넷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 노드가 20만 개가 넘죠. 이 중 어느 정도가 메인넷 노드로 어떻게 전환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노드들은 비영리 노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요? 지금은 채굴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파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50억 채굴풀에서 노드 운영자들에게 더 많은 채굴 분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채굴풀이 미래에 바닥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 노드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이 보상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현재 수수료 풀에 쌓이는 용도를 보면은 니콜라스는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소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티를 위해서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백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노드 사용자들을 위해서 분배를 해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좀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 수수료를 스텔라처럼 무작정 낮출 수 없는 구조적 이유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는 이것이 노드 운영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파이는 앞으로 무조건 비싸질 것이니까 지금부터 수수료를 낮춰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팽팽한 이해관계 속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지금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백서나 이 니콜라스 AMA 미팅의 이 발언을 보면요, 이 파이의 수수료는 아직 높아질지 더 낮아질지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수료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너무나 많은 트랜잭션이 이 블록체인에 모이게 되면 이 파이 수수료는 이 트랜잭션에서 스팸을 방지를 해야 되고 블록체인에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거래부터 선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부터 선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0.01에서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를 해야 이 병목 현상에서 먼저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질문자님의 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미래 만약에 파이가 정말 100만원, 1000만원이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정말 수수료가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소액 결제도 힘들고 소비자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첫 번째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블록체인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서 변화를 할 것입니다. 파이코 팀이 초기 백스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졌다고 이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한 예로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덕분에 탈중앙성은 높아졌으나 결제로 사용을 하기엔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결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인구층이 존재를 했고요. 그런 수요층이 나오다 보니 이 비트코인에는 레이어 2라는 솔루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낮은 수수료로 매우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미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매장에서 간단하게 좀 결제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수수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시장에 그런 수요층이 생긴다면 그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도 100만원 1000만원 가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그 얘기는 파이가 암호화폐 시총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정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파이로 결제가 되고 또 그 정도 가치면은 파이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수많은 기술들,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 파이 블록체인에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어떤 사이드 체인이나 심지어 파이를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시켜서 더 저렴하게 거래하는 방법 등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과 경우의 수들이 뒷받침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비례적으로 그 당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가 이런 언급을 했죠. 수수료는 미래에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다. 이 문장 하나로 많은 분들이 파이가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앞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니콜라스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파이를 비롯해서 모든 블록체인들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발전을 하고 여러 솔루션을 구축해 나갈 것이기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0.01파이는 지금 시장에 맞춰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수수료가 맞고요. 또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파이가 100만 원이 된다. 1000만 원이 된다. 그런 시대가 오면요. 그때 돼서 수수료는 알아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